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긴 할 것 같지. 아니, 무조건 만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만나면은 거기서 특별감찰관 특검 얘기 나올 때 그때 좀 머리 아프겠어. 그쵸. 사실 머리 아픈 게 너무 많은데 그것도 엄청 좀 언젠간 없을 것 같은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언제쯤 만날까? 그러니까 만나는 시점은 지금 민주당 주장은 응. 저희한테 의견을 줬는데 저희 쪽에서 뭐 아직 확답을 안 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단 제가 저희 쪽에서 그 어떻게까지 전달됐는지까지 제가 몰라가지고 근데 최대한 대표님은 뭐 피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15일 전에 만날까 후에 만날까? 저는 전에 만나실 것 같긴 해요. 아 전에 네. 만난다. 네, 그러니까 1심 판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네. 1심 판결 전에 만난다. 네네. 하긴 그거 끝나고 만나기는 또 좀 까리하다 그것도.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한동훈 대표가 옛날이었으면 안 만나셨을 것 같은데 정치인 한동훈은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1월 15일 아 이후에도. 이후라도. 네, 왜냐하면 어쨌든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법적 구속이 되지 않는 그렇지. 한은요. 왜냐하면 법정 구속은 안 될 거야. 네, 법적 구속이 안 되면 어쨌든 계속 대표직은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법정 구속 돼도 유지돼. 유지되죠. 근데 그러니까 뭐 법정 구속돼서 네, 재판 교도소까지는 안 가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법적 구속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국회 운영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꽉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완벽하게 꽉 쥐고 있지. 그렇죠. 틀어막고 있지.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이고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지금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쨌든 주도권 잡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 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고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된다. 네, 그 이유는 뭐야? 저는 일단 들은 생각이 저희가 뭐 당리당략으로 따지자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상식적인 판결을 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당리당략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네, 국민들께서 저희를 다시 조금 야, 지지할 수 저기는 있는. 뭐야 유죄 판결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저건 안 되겠다. 이럴 수 범죄자 있다는 거지. 집단이고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호재가 오롯이 호재로 되려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파렴치한 범죄자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 눈높이나 민주당이 지금 끌어들어올 이슈는 어떤 걸 방어 논리내설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희가 소수 여당이지 않습니까? 소수 그렇지. 여당이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솔직히 민주당 뭐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부정, 그다음에 사법부가 속았다. 사법부 압박도 할 거고요. 검찰 독재라고 막 이제 장애투쟁 진짜 가열차게 할 거고 그렇지. 국회에서 진짜 폭주할 겁니다. 정말로 그렇지. 상임위 막 청문회 막 하고 막 이제 진짜 별거 다 할 거거든요. 저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소수 여당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명분 가장 중요한 명분. 그렇지. 국민적 지지를 끌어모으고 명분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말을 하려면 최소한 김건희 여사 이슈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소되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께서 그래 니들은 노력했네라는 말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 일환이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감찰관도 그렇죠. 특별감찰관 노력을 이런 거죠. 하고 네. 그다음 혹여 뭐 김건희 여사가 사과라도 좀 더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1심 판결 나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민주당이 폭주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 그 호소를 하려면 결국에는 최소한 저희가 어느 정도 국민께 호소를 요구할 수 있는 명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을 위해서라면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 11월 15일, 25일에 네. 각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1심이라도 나온다면 네. 야당도 엄청나게 동요를 할 거고 네.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막 네, 강성으로 더 강성으로 나오겠지만 속으로는 이제 거기도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엄청나게 호재가 될 수 네. 있는데 그 호재가 오롯이 호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건 결국 김여사 때문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이걸 호재로 해서 쭉 밀고 가서 네네. 다음 지선 대선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내부도 뭐라 그럴까 좀 이제 완전히 강공일변도로 네. 이제 슬슬 야 이거 우리도 좀 빡센데 좀 빨리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연성친이 쿠데타. 나는 저 얘기가 제일 황당하더라고. 저도 진짜 황당했습니다. 연성친이 쿠데타. 예전에는 뭐 총칼로 하고 네. 뭐 고문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영장과 수사권을 네. 가지고 저렇게 한. 그러면 나는 딱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쟤도 저 신호위반인데 나만 잡아요. 딱 그거죠.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저는 저 연성친이 쿠데타 보면서 제일 기가 안 찼던 게 결국 민주당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 만약에 저 말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사법 1심 판결 났는 거에서 민주당 무조건 승인 용납 받아야 돼요. 승인해야 돼요. 그렇지. 인정해야 되는데 100% 인정 안 하겠죠. 또 사법부 압박할 거고 1심 판결 잘못했다고 사법부에 대한 부정할 텐데 그렇지. 사법 판결을 부정하는 건요.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거고 상권 분립 부정한 건 민주주의를 반환하는 거예요. 지들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오로지 저 야당 대표 한 명 지키자고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저래서 슬슬 시동 거는 거는 어쨌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네. 돼야 되니까 확정이 돼야 되니까. 일단 저기도 선동하고 여론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선동 여론전 할 때 이쪽이 맞불을 놓으려면 이쪽이 깨끗해야 돼. 맞아요. 그게 제일 그게 명분인 나는 거죠. 그게 제일 걱정이 네. 되더라고. 저기 신나게 할 거거든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뭐 감옥에 가느냐 대통령이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 탄핵 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구조가.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조국 대표는 아예 대놓고 탄핵한다는데. 네, 조국 대표는 더 강하게. 거기는 이제 거기도 감옥 가야 네, 되는데. 거기는 곧 결심이 나오니까, 대법원. 자 최종심이 나오니까 거기는 진짜 세게 나오는데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결이 좀 달라요. 장애 집회를 하는데. 아 그래?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지금 탄핵 집회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아 거기는 탄핵 집회지. 탄핵 집회죠. 민주당은 규탄 집회를 합니다. 아 규탄 용산에 집회. 대한 규탄 집회. 그러니까 정확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만 물고 들어. 그렇죠.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은 탄핵을 가는 대통령 거죠. 탄핵을 얘기하는 네, 거고. 다르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국정 전체를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규탄 집회하면서 국민 보고대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약간 저기도 연하게 하겠다는 거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쪽도 민주당이랑 조국신당이라는 서로 그러니까 같은 정당이라고 같은 정파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달라요. 아, 그렇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르더라 이번에 보니까. 네, 확실히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의의는 한동훈 대표가 뭐 금성구 이긴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절대로 한 물로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한 두 개 강물이 한 개 바다로 간다. 될 수 없다는 거. 합쳐지기 힘들다. 절대로 안 될 것 그 같습니다. 약간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 비슷한 수준인가? 그거랑 또 결이 다른 것 그거랑 같습니다. 또 달라요? 네,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후광 세력이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라는 확실한 후광 세력이 있고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배후 세력이 또 다르니까 그렇지.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재명 대표 통해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건 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자기들도 알 거야. 네, 유죄 나올 거는 네. 알 거라고. 그러면 그때 이제 대중들의 관심이 김건희 여사에서 일로 딱 넘어오는 걸 막으려고 그래서 지르는 게 아닌가. 네. 나는 그런 의미로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그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여버리는 게 김건희 여사 이슈를 해결해야 이재명 대표 그 선고 나고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가 그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거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1심이 그러니까 그 선거 비용 보정도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요. 그치. 선거법 그거 관련돼서 장난 아니고 망해 민주당. 근데 대응책이 있답니다. 뭐? 모금할 거랍니다. 쟤는 돈 자꾸 모금을 해. 자기들 돈으로 하지. 모금을 해서 전당원 특별당비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마련할 거랍니다. 벌써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나 네, 보네. 고민을 하고 있고 문제는 그게 될 거 자기네들 추측은 모을 수 있을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유죄 나오면은 다음 차기 집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지도부 자체가 확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공격에 이제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는 민주당도 저기 같이 탄핵 쪽으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탄핵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탄핵은 지금 현재로 봐서 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없지 않나요? 정상 중대한 네. 그렇죠. 중대한 사실 범죄행위 준하는 정도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게 물론 욕먹을 행동은 많이 이렇게 표현하면 욕먹을 행동을 했다고 다 탄핵이 되면은 우리가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가 최근에 탄핵을 한번 경험을 했다고 해서 탄핵을 너무 쉽게 입 밖으로 내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짜 끊임없이 탄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지. 국민들의 탄핵이라는 걸 되게 무뎌지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탄핵은 진짜 저희가 최후의 보루로 써야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가면 탄핵되면 결국 국정 엄청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 건 요번에 장외 집회도 탄핵 말고 약간 김건희 여사 쪽에 몰두하는 그렇죠. 게 이게 만약에 탄핵 뭐 사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뭐 헌재에서 결론은 탄핵 기각이 네. 되겠지만 했다가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과거에 봤잖아요. 봤죠. 역풍 맞는 걸 봤기 때문에 쉽게 못하는 거고 탄핵이라는 제도가 정말 진짜 최후에 쓰라고 해서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몇 개나 걸어놓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해야 그렇지. 되고 또 거기서 통과되어도 헌재 판결을 받게끔 만들어 심판을 받게끔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건 그만큼 진짜 최후의 보루고 신중하게 하라고 만든 건데 민주당이 너무 이걸 남발하는 거는 자기네들 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데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쟤네들이 집권의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집권의지만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말로. 본인은 감옥에 가느냐 대통령이 되느냐 그렇죠. 더 절실한 것 그렇죠. 같고. 거기는 이제 네,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고. 네. 아 그리고 요즘에 민주당에서 또 얘기 나오는 게 또 신북풍몰이 진짜 전 이건 정말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 정말. 좀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걸 두고 민주당은 무조건 지금 북풍이라고만 얘기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전쟁 만들려는 거야. 그렇죠. 이재명도 그런 얘기하더라고.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크라이나에 전투병 파병하는 문제는요. 이건 절대로 그냥 묵과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김정은 전쟁범죄로 네. 처벌받아야 될 일인데. 이게 북한이 만약에 저 파병하게 되면 북한은 얻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단순하게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기술 이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파병 나가는 부대가 실전 경험을 쌓는 실전 거죠. 경험을 쌓지.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군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군은 끊임없는 실전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실전 경험을 할 수가 실전 경험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실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는 또 다른 든든한 우방을 하나 얻어요. 자기 백이 하나 생기는 거지. 그렇죠. 전쟁 나면 그쪽도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죠. 뭐 그런 것까지 상호 조약까지 하고. 근데 우리나라 뭐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민주당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잘 보세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했을 때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자체적인 군수 생산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미국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근데 러시아도 전쟁 얼마 안 가서 포탄이 다 떨어지고 미사일 다 떨어졌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뭐 예전에 들은 적은 있는데 우리나라 군수품 그러니까 탄약 비축량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북한이랑 전쟁 터졌을 때 탄약량을 우리가 완벽하게 전쟁을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나라 자체 생산할 수는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그렇지. 탄약 비축량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줌으로써 서방 세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그렇지. 위급 상황을 봤을 때 든든한 우방을 얻는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지금 봐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둘 다 지금 인력 부족하다는 소리도 많이 해요. 그렇지. 지금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인적장 병력이 부족하다는 그렇지.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6.25 때 어떻게 전쟁 극복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저희한테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그렇지. 극복했었잖아요. 그렇지. 과연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를 진짜 진정하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몇 개국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로. 되게 좋은 얘기예요. 네, 전쟁 터졌을 때 옛날처럼 단순하게 뭐 말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미국 말고 우리나라를 진짜 100% 우리를 진지하게 인적 자원, 병력 자원, 자금 지원 투입할 수 있는 몇 나라 있는지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시점을 봐야지 무슨 우리나라가 뭐 전쟁을 일으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 전쟁에 파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불바다 만들려는 거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보고 북한에 대한 비판이 더 일차적인. 그렇죠. 먼저 하셨어야죠. 북한에 대해서 파병 나는 걸 먼저 했었어야죠.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거 왜 남 전쟁에 그렇죠. 우리가 끼어들어서 우리나라가 보니까 이제 거기 막 투항하거나 뭐 네. 항복하거나 북한군 같은 경우 신문도 하고 뭐 네. 이런 국정원 하려고 한다고 뭐, 하던데 그렇죠. 신문관도 보내고. 그거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거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뭐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전쟁이 터졌고 저희가 좋든 원치 않든 무조건 그치.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전 해야 된다고 보고 아니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저도 군대 다녀왔고 저희 집에서도 뭐 큰아버지 분들 월남전 다 많이 다녀오셨어요. 전쟁 참전도 많이 하셨고 뭐 전투부대로 참전하셨고 뭐 그러셨거든요. 장교로도 참전하시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전쟁을 무섭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전쟁이 무섭고 두려우면 그치. 피해야 되는 게 맞지만 피할 수 없을 때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 상대가 더 저희를 무섭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진짜 저게 집권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든 지금 본인들이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정부가 불안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그런 네. 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정작 생각해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기억나지? 네. 거기 이제 항소심 거의 끝나가거든. 네, 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까지 진술이 총 몇 번 바뀌었는지 알아? 7번인가? 7번 바뀌었어요. 7번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신빙성이 있나? 제가 그러면 이거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보통 재판 가서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 어. 진술이 이렇게 바뀌면 판사님들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9년 6개월 나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만약에 이화영 지사를 옹호하려면 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 범죄 뭐 혐의자분들 또는 범죄 확정받은 분들 중에 진술 바뀐 분들 다 옹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도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아니 왜 이화영 지사만 이 진술 오락가락한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전 이게 그러니까 제가 법률가가 율사가가 아니라서 그런 거 그런 생각 막 들은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쭉 보면 처음에는 일단 내가 안고 가야지 네, 했다가 이거 큰일 났네. 네. 망했네. 망했네. 네. 어떡하지? 야 이거 나 구해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걸 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이 오잖아. 이제 이재명 쪽에 사람이 사람이 이재명의 와서. 변호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네. 또 그때 녹취 나왔잖아. 그리고 또 이제 저 연어랑 저거 네. 소주 먹이면서 나를 회유했다. 회유했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이 바뀌는 건데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재판부에서 그 검찰의 강압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야. 네. 강압이면 진술 그 자체가 무효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화영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눈에 빤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화영은 결국 내가 살 길을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찾다가 지금 더 꼬여버린 스탠스가 그렇죠. 되고 예. 이화영은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되면 이재명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7번 바뀐 거 봐서는 충분히 버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들은 생각이 이거 민주당에서 이화영 지사 질타해야 될 부분 만약에 민주당 말이 다 맞고 이화영 지사 말이 다 맞다고 하면 그렇지. 질타해야 될 부분이 민주당 분들 옛날에 막 학생운동 많이 하셨다면서요. 자기네들 막 군사 정권에 막 독재 대응하셨다면서 지금 이화영 지사 연어랑 소주에 지금 넘어가 회유된 사람이잖아요. 김성태자 그랬잖아. 그 뭐 짜장면 사준다고 그렇죠. 창피하게 아니 바뀌겠어요. 전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질타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연어랑 소주 한 잔에 자기의 신념을 버릴 정도면 일단 민주당에서 먼저 그냥 엄청 질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대북 성공 관련은 이재명 대표의 제일 힘든 네. 아픈 부분이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 지금 1심 이제 이재명 대표 네. 재판 받아야 되잖아. 네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 1심에서 유죄 판결한 판사잖아. 네. 근데 그 기피 신청을 하기 아니라 재배당을 요청한 거더라고.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피 신청은 나 너랑 재판 못해. 네, 그거죠. 그러면 재배당. 이제 판단이 나오거든. 판단. 그러면 이제 형사 합의부 네, 네. 다른 합의부에서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 판단 없다.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판단 나오면 안 좋잖아. 그렇지 안 좋죠. 그러니까 재배당을 요청하면서 편파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좀 다르긴 하네요. 법원에서는 뭐 유엔병 무슨 재배당을 해? 야 이거 뺑뺑이 돌려서 그냥 나온 거야 끝. 이렇게 어. 나온 거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건을 잘하는 사람이 하면 네. 유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잖아. 그리고 빨리도 이화영 나오겠네요. 9년 네. 6개월라고 하고 판결문에서 그렇게 네. 나오면 그러면 큰일이 났잖아. 아, 그래서 이 판사는 탄핵을 갈 것 같습니다. 진짜 슬픈 얘기지만 와, 이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원래 거거든요. 법원만큼은 민주당도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와, 여기는 가지 않을까. 진짜 할 것 같은데요? 말씀 들으니까.
그 진짜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판사 탄핵도 이제 뭐 하겠지 뭐 지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판사 탄핵도 이제 할 거고. 그러니까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쿠데타는 민주당이 하고 있다니까요.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를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된다면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지금 이게 너무 이해 안 되는 네. 여야의 이 의석수 분포가 가끔 나도 현타가 오긴 하는데 네, 네, 네. 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좀만 정리해서 조금만 들어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뭐 말도 그래도 안 오늘은 되는 다행히 그래도 저희 야권 얘기하는데 많이 안 나가신다. 네,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많이 안 나가시는데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야당에 맞서서 단일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떻게든 대응을 하고 이쪽이 약자인 상황에서 잘 밀어붙이려면 결국 이쪽이 가져가야 될 건 명분이에요. 네. 진짜 명분입니다. 정치는 명분인데 지금 특히 이 상황에서는 명분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께서 어떻게 보면 뭐 전당대회 때보다 메시지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명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정말로 저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거고 집권 여당이에요. 저희가 그 집권 여당이 다시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답답하시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동훈 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겼으면 좋겠다. 공격 이게 네. 제일 1차원적인데 그렇게 하면은 보수가 망하잖아. 그렇죠. 네. 저희 그거는 집권 여당은 사실 그러니까 정부는 플러스 점수 얻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 어느 정권이나 상관없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를 얼마나 적게 얻느냐 싸움이고 국정 운영이라는 게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 비판 받는 건데 이거를 최대한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이 죽어라 이런 식으로 네. 전개가 돼버리면 보수가 또 다 망하는 상황이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런 의미로 한동훈 대표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네. 가끔 뭐 윤석 대변인도 그렇고 너 친하냐 친윤이야 뭐 이렇게 네, 막 댓글에 물어보시는 그렇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한쪽이 한쪽을 죽여야 되는 관계가 되면 진짜 보수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 대변인 같은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재집권이에요. 그렇지. 예, 진짜 재집권이 어제 그 이명박 대통령님 그 형 친형 이상득 의원 그 상당했을 때 한동훈 대표 찾아뵈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왜 그 재집권에 대한 필요성에서 엄청 강조하셨더라고요. 그게 모든 거에 대한 전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참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당내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비판도 다 이견이라고 수용하는 모습 하는지를 왜 그런 걸 보여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저희가 목표가 재집권이고 재집권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시 좀 신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엄청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힘든 길 가시고 계시고 있고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도와드린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해요. 저 사실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 네. 한동훈 대표가 보수를 어쨌건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에서 완전히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변화에 또 이 거부하는 기득권층부터 그렇죠. 변화는 이 무조건 내부에서. 반발을 일으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 이 보수가 변해야 되는 방향은 분명히 대중들 다 이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죠. 네. 우리가 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대통령실과 친윤을 비판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진짜 안타깝긴 하지만 그 과정이 잘 진행되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건 그 안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국민적 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언론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계속 거듭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걸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많이 뭐 한동훈 대표 응원하고 해주시지만 사실 개인에 대한 것보다 지금 이 보수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할게요. 네. 이 측이 힘을 얻어야 집권도 재집권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정말 나라가 좀 깨끗하게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많은 지지를 해주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